최초의 국산 항공기 개발을 위한 각계각층의 고군분투가 시작됐다. 시제기 설계를 끝내고 드디어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한 KT-1 개발팀. 하지만 아무도 국산 훈련기를 타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창원에서 대전까지 게르만족의 이동을 방불케 하는 100여 명의 대이동.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브라질 전문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과속운전. 목숨을 담보로 무리한 과속을 하게 된 이유는 나를 딱 잡고 확 미국보다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KT-1 개발팀의 포부.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직 국가를 위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성공해낸 한국 최초의 기본 훈련기 KT-1 개발사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KT-1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군 훈련기 KT-1 개발 사업에 참여하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중공업에서 우주항공연구소장을 역임하시고 KT-1 개발을 책임지셨던 나덕주 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덕주입니다. 1985년 무인 항공기를 시작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 참여해 오신 고준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KT-1의 설계부터 KF-X 탐색 개발 사업까지 수많은 항공기 개발 사업을 주도해 오신 이대열 박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대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프로그램 현재에서 KT-1 개발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요. 새로운 이야기 손님 모실 때마다 틈틈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세 분 모두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이제 출연하셨으니까요. 이제 KT-1 개발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각자 개인 소개해 주시고요. 개발 초기부터 계산하면 벌써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 당시를 회고하시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이제 소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덕주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10년의 개발 사업 기간 동안 기업 측 사업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마지막에 양산에 들어가지고 양산에서 생산한 항공기가 지금도 사천공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감회가 많은데 이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한마디로 뭐라고 이걸 표현할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발 사업을 양산으로 연결해 가지고 우리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다. 지금도 사천에 가면은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훈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청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의 개발 사업 기간 동안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가지고 사업을 성공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저의 좌우명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예. 이제 KT원 개발을 책임지셨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메시지를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고 교수님 좀 어떠신가요? 예, 저는 뭐 87년 7월부터 95년 9월까지 약 8년에 걸쳐서 초기 그 KT1 초기 형상 설계부터 1호기, 2호기, 3호기에 대한 비행 시험을 수행하는 걸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분야는 안정성, 조정성, 비행 역학 분석, 그다음에 풍동 시험, 공기 역학 해석, 그다음에 조종계통, 기계식 조종계통이지만 그것도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특히 이제 2호기 스핀 시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스핀 슛, 낙하산이 되겠습니다만은 낙하산에 대한 지상 트럭 탑재 비행 시험, 그다음에 지상 활주 시험,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 낙하산을 이렇게 장착하고 소위 말하는 어려운 스핀 시험, 초도 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것을 완료하였고요. 사실 이 낙하산 전개 시험은 나중에 이제 조종사분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시험이 되고 낙하산을 분리를 못하면 공중에서 비행기는 결국은 기지에 착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데 무사히 잘 마친 거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고요. 또 다시 제가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훈련 지원기가 높은 바등각에 대해서 우수한 특성, 그다음에 스핀 특성이 우수하고 이런 모든 것이 수출에도 기여하고 해서 1층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대월 박사님께서. 저는 원래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했다고 군에서 가서 KT와 사업에 좀 지원을 해주라고 공군에서 파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가 88년도입니다. 바로 우리 KT1 사업이 시작할 때 제가 가가지고 조종사이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하늘 이거 비행시험, 비행시험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고 가망인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무 우리 사실은 없었지만은 시험 평가 가망인증에 대해서 맡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제가 뭐 KT1 체계 설계 실장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사업 책임자 KA1에 대한 사업 책임자도 하고 계속 아마 그 비행기에 대한 사업에 계속 있어가지고 KFX라고 보라매 사업 아시죠? 예. 그것도 제가 탐색 개발까지 했고 또 관련된 항공시험장이 없어가지고 그때 시험장 건설 이런 걸 맡아서 했고 또 뭐 기타 뭐 핵심 기술 뭐 가장 어려운 비행 제어 우리 고 교수님이 그 전공으로 하시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거를 저희가 사업을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T-50에도 달아서 실제 비행까지 해서 뭔가를 보여줘가지고 우리도 기술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KGGB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의 항공 무장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큰 회사에서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까지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쓰고 있어요. 여태까지 한 발도 빠진 적이 없이 백발백중 들어간 아주 스마트 폭탄입니다. 스스로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인생을 보면은 이 KT-1 이거를 개발을 제대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KA-1도 개발할 수 있었고 T-50도 우리 개발할 수 있었고 KF-X도 개발할 수 있고 시험장, 항공 시험장도 만들 수 있었고 항공 무장도 만들 수 있고 저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항공과 함께 항공으로 끝나는 항공맨으로서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것 같고요. 아직도 제가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금 하나의 그 업무 항공기 개발하는 요즘은 무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KT-1이 이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KT-1을 개발하면서 얻은 교훈, 그게 바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자기 의지가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저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항공맨으로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 중에는 당시 이제 대우중공업이 이제 항공기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이제 대다수일 텐데요. 네. 하지만 이제 국가연 관계자들은 이제 이 대우중공업이야말로 KT-1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공군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 이제 회자되어 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우선 이 대우중공업이 항공 사업하고요, 이 KT-1 사업에 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대우중공업이 항공사업을 시작하게 된 역사부터 잠깐만 살펴보죠. 예. 1982년에 우리 공군용 F-16 전투기를 도입할 때 옵셋 프로그램으로 그 항공기에 소요되는 부품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항공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앞으로 방산뿐만 아니라 민수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미국의 보잉사를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보잉 747 비행기의 부품을 제작하는 사업을 열심히 마케팅을 해가지고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각종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잉의 기체, 부품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연결해가지고 방산 민수 분야의 사업에 초석을 다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정부에서 이 KT-1 사업에 탐색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어나운스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업체가 경합을 했어요. 앞으로 개발에 참여했다가 양산을 어느 회사가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엄청난 그 이밸류에이션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저희 대우중공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KT-1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시작할 때는 탐색 개발이라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하는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은 비록 작았지만 나중에 지금 돌아와 보면 엄청난 규모의 양산까지 포함된 이런 사업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당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우중공업은 항공사업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제 우리 이제 공군 최초의 항공기를 또 제작하는데 중요한 사업인 만큼요.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또 맡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담이나 걱정도 굉장히 이제 컸을 것 같은 생각을 지금 이제 미루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맡게 될 그 당시에 이 대우중공업 내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내적으로는 한마디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모든 경영진이나 주변의 임원들도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도 우리 힘으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당시만 해도 특히 미국의 어떤 전투기를 도입에다가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것들이 습관화돼 있었기 때문에 국산 비행기는 탄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회사는
과연 이게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겠냐. 이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나중에 사업도 성공 못하고 이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우중공업이 사업 책임자로 지정이 되고 제가 또 이 사업의 주관 PM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저로서도 이제 사명의식이 다시 또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부터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이건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사의 승인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너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성공을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막상 그렇게 해놓고 봤지만은 나 스스로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나한테는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우리 항공사업의 기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이걸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때 우리 속담이 떠올랐어요. 시작이 반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걸 생각하면서 되뇌면서 내가 약하면 아무도 이걸 할 사람이 없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이다. 이런 각오로 자신을 믿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대월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 사업의 주체였던 국가 내 연구원들에게 대우중공업은 어떤 파트너였습니까?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험 있는 회사 이렇게가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 나 사장님 계시지만 고백을 하면은 당시에는 대한항공을 생각을 했었어요. 아, 대한항공이 그래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항공하면 그래도 대한항공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은 그 당시에 그 리스크라는 개발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판을 튕기는 거 있죠. 이해관계를 엄청 따졌어요. 그냥 결심을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한항공 계산은 이건 계산을 따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소명, 사명감 이게 없다면은 사실 이거는 어느 업체도 이렇게 쉽게 억셉트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에 그 대우중공업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상당히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끄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자기는 모든 걸 서포트하겠다. 왜? 국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겠다. 그런 강력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우리 나 사장님 계시지만은 그 조효상 전무님 그 당시에 계셨죠. 그분. 그래서 그분들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사실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분들이 대한항공보다 훨씬 더 아주 스트롱, 아주 의지,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가지고 결국 그 의지 때문에 우리 군, 국방부 이걸 다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대우중공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우중공업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그 도전 정신이라는 게 깔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하고 대우중공업하고 초기에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서로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가족.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소위 말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맨주먹 붉은 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가족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한 게 지금도 이거 도전 정신이다. 함께 가족과 같은 하는 도전 정신 그것 때문에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가족 같습니다. 우리 나 사장님 저도 보면. 동감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KT-1 시제기 개발과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구 교수님, 그 자동차의 핸들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비행기에서 조종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KT-1 조종간을 개발하면서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KT-1 항공기는 현재 그런 최신 항공기에 비해서는 비행 조종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유압, 그다음에 전기식 구동 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순전히 조종사의 조종력, 힘에 의해서 조종간에 작용되는 힘에 의해서만 모든 비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최고 속도가 착륙 속도의 4~5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종간에 걸리는 힘은 이러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속도 대 착륙 속도 당시에 조종간에 걸리는 힘이 16배에서 25배 정도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종사가 모든 영역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 어떻게 조종면을 설계하느냐가 그 관건이 되겠고 그게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에 걸친 조종사의 시험 비행 조종사도 하고 또 조종사가 원하는 그런 조종력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밤새껏 그 조종력, 라다라든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에일러런 등과 같은 설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량해서 하였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KT-1 모든 구석구석마다 우리 그 비행역학 설계 기술이 담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전쟁기념관에 KT-1 2호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라더에 대한 그 발사라고 경량 목재를 이렇게 부착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떨어져서 수리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조종관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조종실이고요. 이제 그야말로 비행기의 심장이고 무엇보다도 이 파일럿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소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대열 박사님, 이제 우리가 처음 개발하는 항공인 만큼 이제 KT-1 이 조종실을 설계하는 것도 쉬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많이 어려우셨죠? 예, 그 조종실 설계가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이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냐, 나쁜 비행기냐를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88년도에 갈 때까지만 해도 조종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어요, 계속. 그래서 대한민국 비행기가 좀 미제보다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미제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 사고를 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났는데 땅 파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중요한 거는 미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산 이 비행기를 만들면서 우리 한국군 조종사 체형에 가장 맞는, 우리가 손발이 미국 사람보다 짧아요. 짧은 공간에 잘 쓸 수 있는데 이게 넓게 만들어 놓으면 공간만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체형에 맞게끔 이 조종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훈련기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려면은 학생 조종사하고 교관 조종사가 있어요. 그러면 교관 조종사는 항상 학생 조종사를 워치아웃을 딱 항상 지켜볼 수 있고 또 바깥 공간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행기가 후방석이 높아야 돼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올라가서 후방석은 높고 전방석은 낮아야지 후방석 시계가 좋아져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조종실을 갖다가 미국 미제 비행기보다 더 좋게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저는 유저 비행기를 타본 사람, 쓰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종실 설계할 때
제가 88년도에 가보니까 이미 뭐 보고서가 다 나와 있어요.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만들면은 좀 안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는 3개월 된 사람이고 그분은 3년을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뭐 3개월 만에 막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기분이 안 좋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견이랄까 뭐 하여간 약간의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거 쉽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공군 조종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도 조종사인데 그 당시에 제 얘기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연구소에서 저는 연구원으로 본 거예요. 연구원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 항공기 개발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한 번도 군에서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군이 요구하는 거, 유저가 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KT-1을 개발하면서 그런 교훈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유저가 원하는 걸 갖다가 정말 빨리, 늦게 하지 않으면 빨리 할수록 우리한테는 더 이익입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좋은 샘플이 이 조종실 설계, KT-1 조종실 설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아주 우리 조종실 설계가 미제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드 베스트 우리 조종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매번은 저희가 이제 무기 체계를 다루면서 바로 그 지점 아무리 이제 중요하고 훌륭한 이론을 갖고 만든다 하더라도 또 사용자나 또 실제 운용자가 느끼는 그런 어떤 편리함들 이런 것들이 꼭 같이 부합이 돼야지만 그렇죠. 이게 좋게 되는 부분들을 또 한 번 여기서 좀 확인을 합니다.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키, 몸무게, 앉은 키 등을 측정해 조종석 설계에 적용하고 조종사들이 자주 저지르는 스위치 오작동까지 파악해 계기판 배열에 적용하고 설계 각 단계마다 목겁을 제작해 시험 비행 조종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던 KT-1 훈련기. 사용자의 편리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덕분에 최초의 도전이 최고의 성과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주력 훈련기로 사용되고 전 세계 34개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덕주 사장님, 그럼 이제 개발과 이제 제작 중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설계자나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우중공업은 이제 KT와 이제 처음 체계 개발부터 시작해서 나중까지 이후 다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네. 특히 이제 체계 개발 과정에서 이 KT1의 설계 때문에 100여 명의 직원이 또 대전으로 함께 이동한 일이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개발 초기에 수요군의 어떤 요구, ROC로부터 항공기를 기본 설계를 ADD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저희가 상세 설계를 해서 앞으로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드는 과정인데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가 서로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즉시 똑같은 목적의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전하고 창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가서 회의하자, 이리 와서 회의하자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이 같이 옆에 앉아서 설계를 해야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하고 저희 100명의 연구원을 끌고 대전으로 저희가 이동을 합니다. ADD 바로 옆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사무실을 2층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옆에 숙소를 10채 이상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직원들을 다 거기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본 설계, 상세 설계가 이제 한 팀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항공기를 개발할 때는 뭐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계, 무슨 공력, 구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팀도 ADD의 기본 설계팀과 우리 팀들이 서로 또 팀이 돼야 되고 이 시스템 간에도 서로 또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컨플릭트를 해소해가면서 완성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걸 그 팀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하고 좋은 항공기를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이 과정이 하나를 팀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제작, 시험 비행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팀처럼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숙소를 마련하고 저희 인원을 데려다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 하겠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창원으로 가는 걸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발을 하다가 잠만 집에 가서 자고 와라. 그리고 아침이면 일찍 모여가지고 사무실에서 체조하면서 이렇게 매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연도 사실은 처음에는 상세 설계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이제 의기가 투합이 됐어요. 아, 정말 믿을만하다. 이 정도 열성이면 할만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팀이 돼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일 ADD 팀이 저희 사무실 오든 저희가 가든 거의 매일 팀 간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통합 미팅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ADD 저희 관까지 모여가지고 전체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한 팀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해 12월 31일인가 막년에 송년회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일부는 이제 집으로 가라 했는데 아직도 뭔가 해야 될 일을 부여받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놓고 나가서 우리 회식이나 한번 하자. 그때가 12월 31일 12시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가? 가족을 떠나서 과연 이런 거 할 만한 일인가? 그래, 우리 노력이 언젠가는 보람으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가슴 벅찬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중에 한 친구가 그때 김 과장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기 5살 배기 애가 긴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자기가 거기에 가지도 못한 아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같이 울었어요.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개인을 희생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말 보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그 밤을 새우는 그가 지금도 추억에 그대로 떠오릅니다. 예. 지금 이제 나덕주 사장님께서 이제 직원들은 물론이고 국가연 직원들과 같이 휴일도 없이 이제 일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대월 박사님이나 우리 그 고준수 교수님께서도 그 당시 또 회고하다 보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또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많죠. 좀 듣죠. 예, 예. 먼저 이 박사님께서 네. 말씀 주시죠. 지금 우리 나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지금 같으면은 컴퓨터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뭐 기본 설계하면 상세 설계해가지고 컴퓨터로 다 실제로 물건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이 물건을 갖다 마캅으로 만들어가지고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는 좀 큰 설계고 상세는 건 세부적인 설계인데 이렇게 맞춰놓으면 큰 설계하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는 또 뭐 갈아가지고 다시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하니까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비행 시험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창원에도 조그만 그 활주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전에서 창원 갔다가 창원에서 사천 갔다가 대전, 창원, 사천 막 이렇게 돌면은 그걸 하루 만에 오면 한 10시간을 운전을 해야 돼요, 하루에. 회의 참석하고 오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압박을 받으니까
하루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걸 전부. 그렇게 한 적이 여러 번인데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빨리 가려고 회의 시간이 늦게 빨리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병 조종사하고 외국인 전문가하고 고속도로 쫙 어떤 데 가고 어떤 데 국도도 하는데 과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속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그 과속을 해서 막 하는데 뭐 시험병 조종사가 과속을 막 하는데 경찰이 딱 차를 세우라고 그냥 막 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대로 회의 참석한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옆에 외국인이 있었어요. 미스터 패소티라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우리 그 항공 기술자고 우리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그냥 그러면서 이거 브라질 사람이에요. 브라질 말인지 모르지 나를 딱 잡더니 확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과속해서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그러는데 안 세우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기관총으로 그냥 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총 맞을까봐 자기는 순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총을 쏘는 게 브라질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과속하고 그런데 사고 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저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감수해가면서 정말 지금 무슨 보면은 야근 수당을 갖다가 엄청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받고 열심히 일한 기억이 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 교수님께서. 제가 그 나덕주 사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비행역학 실험실을 책임졌는데 저희 비행역학 실험실하고 대우중공업 연구원들하고 주야간 하여튼 함께 계속 지내했고요. 설계 업무, 시뮬레이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여기 세니어 고분들하고 지금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이런 이제 지금은 이제 후배지만 후배 연구원들이 이제 주가 돼서 우리 T-50도 개발을 하였고 무인기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그분들이 또 KFX라는 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들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잘 수행하리라고 저는 이런 거를 토대로 잘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현대 건축 기술의 총아, 초고층 빌딩. 다양한 첨단 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풍동 테스트, 즉 바람에 견디는 시험이다. 풍동 테스트는 건축물뿐 아니라 고속열차를 개발할 때도 꼭 실시하는 과정이다. 차력에 의해 레일 위에 떠서 달리는 고속열차의 경우 주행 중 받는 저항의 80% 이상이 공기 저항이다. 따라서 공기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위해 풍동 테스트를 진행한다. 가장 종합적이고 꼼꼼한 풍동 시험이 진행되는 분야는 바로 항공기 개발이다. 항공기의 축소 모델을 시험부에 고정하고 커다란 선풍기 모양의 기계로 바람을 일으켜 항공기가 하늘을 날 때와 같은 공기 흐름을 조성하여 시험한다. 풍동 시험의 목적은 설계할 때 예측했던 항공기의 성능이 진짜 실현되는지 점검하고 설계 때 미처 예측하지 못한 각종 공기 역학 현상이 발생했을 때 항공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나 결함을 찾아내는 데 있다. 풍동 시험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잉 747의 경우 14,400시간, F-15 전투기는 무려 16,000시간의 풍동 시험을 거친 후 첫 비행에 나섰으며 최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행 시험 이후에도 계속 풍동 시험이 진행됐다. KT-1 훈련기 개발 당시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풍동 시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미국과 프랑스에서 풍동 시험을 진행했다. 항공기 개발 완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풍동 시설을 사용하는데 1회에 $200만,
우리 돈으로 약 21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도 컸다. 하지만 지난 1998년 12월 마침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아음속 풍동시설이 완공되며 우리도 국내에서 마음껏 항공기 풍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산 항공기 개발과 양산의 핵심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KT1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이제 KT1 첫 시제기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제 완성됐다고 해서 이제 하늘에 띄울 수는 없을 텐데요. 고 교수님, 우리 이제 비행역학 설계 시험이라는 과정이 중간에 한번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일반인에게는 좀 낯선 개념인데 어떤 것을 시험하는 과정인가요? 예, KT1 그 비행역학을 설계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소위 안정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정성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어떤 돌풍 같은 교란을 받았을 때 이 평행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평행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하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대한 것이 이제 안정성이라는 것은 정적 안정성하고 동적 안정성,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시간에 따른 동적 안정성으로 나누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종면, 소위 말하는 엘리베이터, 라더, 에일러론과 같은 특성 시험을 풍덩이에 의해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KT1 이 비행역학 설계 시험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항공기 이제 형상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풍동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풍동 시험을 통해서 이제 공력 계수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력 계수들은 날개면 날개, 동체면 동체, 꼬리 날개, 또 수직 꼬리 날개, 이렇게 구성품별로 구분해서 시험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를 통틀어서 종합 시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풍동 모형 풍동 시험이 되겠는데요. 저희 그 비행역학 설계에서도 이와 같은 KT1 전체 형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조종면, 라더, 엘리베이터, 에일러런에 관한 조종면에 대한 모멘트라든지 힘에 대한 그 공력 계수들을 추출하여 갖고 이를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풍동 실험은 럭히드 마틴의 대형 풍동 아음속 풍동 시험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시험은 그 결과를 분석하고 판정하는 것이 또 가장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이제 우리로서는 KT1이 첫 항공기인데 이 비행역학 설계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좀 마련이 좀 되어 있었나요? 예. 그 당시에는 그 군용 항공기를 설계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 군사 이 규격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군사 규격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우선 분석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또 운이 좋게도 이 규격서를 직접 작성한 상당한 실력의 그 엔지니어죠. 폴 헌들이라는 미 공군 연구소에 그분을 알게 돼서 하여튼 이분과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하고 자문을 통하고 해서 비행역학 관점에서의 요구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비행역학 설계를 하였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KT1의 첫 번째 시제기, 처음 하늘을 날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 질문은 마치 이렇게 추궁하는 것 같았다. 중력에 사로잡힌 의심과 패배주의. 한 번도 제 힘으로 창공에 닿아보지 못해 타인의 도전마저 비관했던 목소리들.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60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60명을 뽑아서 저희 항공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뭉쳤지만 현실은 땅 위에 발붙일 곳조차 없었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뭐 답이 없었습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비행기를 날리기는커녕 비행기를 세워둘 땅조차 없으니 무사람이 예상한 것처럼 그대로 포기했을까? 셋방살이 합시다. 그래서 셋방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요. 셋방살이로 시작한 항공기 개발. 우리 딸이 별명을 잘 짓습니다. 저는 뭐라고 별명 짓냐면은 전국 택시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천에, 광주에. 택시 운전사라 불리며 승객도 없이 전국을 누볐던 항공기 개발자의 악착 같은 강행군. 아무에게도 들려준 적 없었던 KT-1 탄생의 생생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